이 대출을 좀 늘려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대출 총량을 늘리겠다.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니까 빠르게 대출이 증가한 게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픈런이 생긴 거죠. 반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저는. 네. 예. 그 2+2년 한번 써서 아, 큰일 난 상황입니까? 예.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가 여기 있었어요. 아,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피해가 접니까? 예. 이미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동안에 네네. 금매가 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그때 좀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가 나오냐면 비싼 집은 금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비싼 집을 금매로 이제 사야죠. 탑티어 인사이드의 시각으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도 내고 공급 금융 대책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오늘은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그 이면에는 어떠한 구조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김열매 큐리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 좀 오른다고는 알고 있는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오르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경기 동남권 또 오르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장님, 이 집값의 수준은 과거의 고점을 좀 넘었다고 보십니까?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강남은 이미 벌써 넘었고요. 강남은 이미 2021년 고점의 30%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이미 고점에서 저 멀리 멀리 갔고 예. 나머지 노도강 근광구는 저 멀리를 이제 따라가는 이제 추세 흐름이고 경기 동남권 또 넘었고 근데 나머지 지역들 인천이나 북부권은 아직 2021년 고점 회복도 못했고 지방은 여전히 더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양극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소장님 말씀 맞는 거고요. 네. 그런데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세 월세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 유형에 걸쳐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월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라고 하죠. 네. 이런 것까지도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지금 전세를 반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예. 하하. 큰일 난 상황입니까? 예. 만기가 언제신가요? 제가 그 2+2년 한번 써서 아하. 이번이 마지막 1년입니다. 예. 아, 네.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가 여기 있었어요. 아,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피해가 접니까? 예. 아 몰랐군요. 예. 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제 다주택자는 원래 규제하고 있었고요. 네네.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실험이에요. 다른 선진국들 보더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주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 증세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주하는 1주택은 자기가 살기도 바쁘죠. 네. 그럼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우리 슈카님처럼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사람인데 예, 그 얘기는 집주인이 들어오거나 팔게 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고요. 안 팔면 연락을 하겠죠. 이번에 좀 올려주세요. 약간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올려줘야죠. 그래서 네. 세입자는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이제 선택인데 6개월 내로 연락 받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6개월 그렇게 빨리 연락이 옵니까? 미리미리 수장님? 연락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간 이후에 네. 집주인들 중에 다주택자거나 네. 혹은 세금 부담으로 매도를 하려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임차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면요. 네네. 이게 전세가 뭐 마침 지금 만기가 오면 실거주할 분한테 팔면 되는데 이분 네네네. 나가고 근데 지금 임차 계약이 네. 아직도 뭐 1년 반이 남았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 팔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합의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거의 일상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합의금을 임차인이 받는 겁니까?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세가 내려가던 구간에서는 집주인이 나가주세요 하면 그냥 이사 비용 주세요라는 정도였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같은 단지 안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네. 실입주하는 사람한테만 팔아야 하는 거예요. 네. 양쪽 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를 주던 집은 하나 없어지고 실거주자가 한 명 들어오니까 단지 내의 전세는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수록 주택시장은 사실 아주 큰 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불가피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총 노력을 다 기울여서 월세를 올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은 뭐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다주택 다 조금 뭐 세금 연계주 그런 것도 나온 것 같던데요. 이번에 좀 살만한 기회가 될까요? 이미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동안에 네네. 금매가 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그때 좀 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가- 그때 이제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느라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집 살 기회를 한 번 놓쳤고요. 아,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가 나오냐면 이제 금매를 어떤 분들이 팔까요? 금매를 파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나 은퇴했는데 현금 여력이 국민연금 받고 아들한테 용돈 좀 받아서 살고 있는데 집은 비싸. 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비싸. 그럼 보유세가 많이 나오겠죠. 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한 1,000만 원 내시는 분이 거주를 하더라도 2029년, 8년, 9년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이 넘습니다. 3배 정도 늘어나고요. 거주를 안 하면 한 4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못 견디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양도세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가는데 거주를 해야 80% 공제해 주는데 이것까지는 뭐 오케이. 캡이 10억까지예요. 기존에는 1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29년 정도 되면 이제 10억만 봐주니까 나는 아니 50억이 남았는데 10억만 공제해 준다고 2027년에 팔면 가능해요. 유예가 돼요. 네. 그럼 2027년에 팔아야겠죠.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1억, 5억, 10억에 사서 50억, 70억 대신 집 서초구, 강남구. 비싼 집은 금매가 나옵니다. 내년까지. 비싼 집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비싼 집을 금매로 이제 사야죠. 금매를 50억, 잡고 70억짜리가 나오고 금매로 나오는 겁니까? 네. 근데 35억 이하는 금매가 잘 안 나옵니다. 왜? 혜택 받는 구간이니까요. 아. 이번에 혜택을 받습니다. 거주하면 35억 이하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듭니다. 90억이요? 근데 주식을 더 열심히 좀. 아니요, 저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딱 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인들이 AI 주식으로 반도체겠죠. 반도체 주식으로 번 차익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전 이제 집은 없지만 주식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팔아갖고 뭐 집을 살 수 있는 뭐 능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좀 많이 내려왔겠는데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조금 오르면은 이 반도체 주식 팔아버리고 부동산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을까요? 이걸 이제 투자로 보는 거잖아요. 네.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냐 아니냐. 이 주식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쇼핑을 좀 많이 했죠. 10년 전은 더 심했죠. 박근혜 네. 정부 때 주택 수도 늘리고 돈 있으면 꼬마 빌딩도 사고 네. 생활용 숙박시설도 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달라진 트렌드가 뭐냐면 집 하나만 가집니다. 뭐 꼬마 빌딩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월세 뭐 받아도 대출 이자도 감당 안 돼. 상가는 더 수익도 안 나와. 생활용 숙박시설 머리 아파. 아파트 많이 가지면 뭐해. 세금만 많이 내는데 그냥 집 하나만 가질래. 머리 아파.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는 분은 집이 있는데 집을 하나 더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네. 최근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전세집이 하나 나왔는데요. 15팀이 줄 서더라고요. 15팀이요? 번호표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예. 15번은 아마 보지도 못할 겁니다. 왜? 1번이 계약할 거니까. 안 보고도 쏘죠. 노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노룩.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인데 불안하죠? 그러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그래. 좀만 기다렸다가 좀 더 올라가자. 근데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9천 찍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한계를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무리 봐도 전세 문제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월세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나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집 사자. 다음 날 결단하죠. 야 주식 팔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이게 어떤 뭐 머니 무브, 과열된 부동산 이런 수식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 미국에서는 이 돈이 좀 생기면 계속적으로 이 소위 말해 금융자산, 뭐 주식을 필두로 한 이걸 계속 늘려가면서 나중에 좀 풍족한 노후를 누린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주식 조금 오르면 바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으로 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주거 안정이 안 되니까요. 예전에는 집 있는 사람이 더 샀다니까요. 지금 집 하나 있는 사람은 골드도 사고요, 채권도 사고요, 달러도 사고요, 주식도 사고요. 저는 트렌드가 달라져서 이제 금융에 대한 우리 인식이나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미국처럼 갈 겁니다. 단 주거가 불안하니까. 주거가 불안한데 계속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주식이 엄청난 상승장일 때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다. 부동산 정책은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1번이에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몇 년째 거의 굉장히 강화하면서 네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점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요? 네, 이것 또한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 동네 안에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었어요. 네. 섞여 있었고 다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었고 새 사는 사람이 당연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를 강화하는 정책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한 채만 가지고 있으니까 집으로 약간의 신분을 나누듯이 하는 그런 흐름이 약간 보이고 있다. 네. 특히나 제가 우려스러운 건 대단지의 초품화라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단지 밖의 아이들이 단지 안에 놀이터에 오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죠. 네. 굉장히 폐쇄적인 계급화된 단지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정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주식으로 돈 좀 벌면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동네 대단지로 가야지라는 실질적인 수요가 강화되고 있다. 이게 저는 큰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해져요. 네. 이번 정책으로.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 말합니다. 83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초고가 주택을 때리고 비거주 1주택 거주하지 않으면 갭 투자를 간주해서 때립니다. 네. 그럼 시장에는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강남에도 이제 두 부자가 있잖아요. 찐 부자. 돈도 많아. 건물도 있고 네. 현금 흐름도 많고 보유수 얼만데? 네. 걱정 전혀 안 하는 분. 집값 떨어져? 자녀한테 증여하면 되고. 두 번째 부자는 이제 부자가 되신 분입니다. 네. 현금은 별로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잠실 주공이 한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36억 정도. 국평 전용 84가 네. 30년 만에 3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은퇴했어요. 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금이 많이 있을까요? 현금은 잘 없죠. 없죠. 근데 네. 세금을 많이 내랍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금매로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이 사겠습니까? 주식으로 돈 번 분들, 부모님 잘 만난 분들, 예. 사업 소득이 많은 분들, 예. 찐부자 집 자녀들이 삽니다. 왜? 찐부자는 집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제 금매물로 하나 사주는 거죠. 그럼 소장님, 근데 얼마 전에 8.13 부동산 공급 대책도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님. 이 공급 대책으로 공급을 좀 늘리면 뭔가 좀 문제가 좀 해결될 걸로 보시나요? 8.13 대책에서 공급을 늘린다라는 부분은 기존에 135만 계획이 있던 거를 23만을 더 늘리겠다. 네.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23만이 국토부에서는 완전한 신규 23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공급은 솔직히 찾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정부가 민간의 공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요번에 나온 걸 또 보면은 네. 이 대출을 좀 늘려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대출 총량을 늘리겠다. 근데 이게 대출 총량은 늘리는데 뭐 LTV나 DSR을 건드린다는 말은 없는 걸 봐서 개인별 한도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총량 규제라는 게 GDP 대비 대출이 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거를 잡으려고 네네. 증가율을 조절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니까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대출이 증가한 게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픈런이 생긴 거죠. 요 한도를 늘려준다는 거는 정부의 대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오픈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막고 있는 행위가 잘못된 거다라는 민원에 대한 자세인 거지. 이걸 풀어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그쪽으로 보기 어렵죠. 힘들다. 네,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보고 평가해서 네.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빌려주는 게 금융인 거지. 국가가 원래 잔액에서 당신들 은행들 5대 은행 이거 이상은 빌려주지 마세요라는 규제가 그렇게 흔한 규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6억이나 2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은 맞춰서 은행에 달려갔는데 어머 지금 속량이 소진됐다고요? 대출을 안 해줘요? 라고 하니까 불만이 너무 커진 거고, 그러면 총량을 좀 늘려주겠다. 마침 올해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네. GDP가 많이 성장하니까 네네. GDP 성장한 것만큼은 좀 늘려줘도 되겠다. 요 정책인 거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대출을 열어준다라는 방향은 전혀 아니다. 여기 대책을 보면은 이번 대책의 목표가 전월세 안정이 핵심 목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대책에 나오면은 집값 안정 뭐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매매 가격 안정이 먼저 들어가는데, 전월세 안정을 이렇게 가장 핵심 목표로 세웠다는 걸 보면은 최근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 임대 시장도 좀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목에는 전월세가 들어갔는데 내용에는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혹시 제가 못 봤을까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네. 전월세를 소멸시키는 정책이지 전월세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현재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 비거주자인데 이들에게 페널티만 부과되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주택자가 집 팔면 전월세 사던 분이 하나 사면 네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세가율이 지금 4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대출 없이 또는 현재 대출 규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밀려나게 되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제가 보기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찾을 수도 그렇게. 없었고 답도 사실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월세가 좀 심각한데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아마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요. 이 종부세 기준이 14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종부세 기준이 14억이면은 시가로 치면 20억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한 20억 미만 정도의 아파트가 조금 인기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유세가 두 개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다 냅니다.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모든 국민들이 내는데 물론 저렴할수록 적게 내고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많이 내긴 하는데 종부세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는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 시가로 약 17억 정도 17억. 이하가 예. 되면 안 냅니다. 근데 다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너 투기했구나. 너는 12억까지 아니야. 너 9억까지만 해줄게. 그러면 약 한 14억 정도. 아래 구간은 안 내고 올라가면 냅니다. 초과되면 내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걸 손을 댔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12억을 14억까지 네. 올려줍니다. 그럼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14억이니까 20억. 기존에는 12억인데 시가로 따지면 17억. 그러면 18억, 19억, 20억 정도 되는 시가의 집들은 기존에는 종부세를 냈는데 이제는 안 내도 되니까 혜택 구간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뭐 한 15억, 시가 20억 정도 되면 올해 종부세를 한 27만 원 정도 약
그 정도 냈다면 거주를 하게 되면 2028년이 되면 1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요. 거주를 안 하면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이가 10만 원과 150만 원, 14.1배 네.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20억 아래 구간 거주를 하게 되면 하나도 세금 내지 않는다. 20억이 넘어가도 35억 아래 구간은 거주만 하면 혜택을 본다. 혜택을 본다. 이게 답이 나왔죠. 30억, 5억 아래 구간으로 가급적 들어가고 거주를 하게 되면 보유세 걱정 don't care. 안 해도 된다. 네.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중에 이 이제 임대인들이 점점 사라진다. 뭐 다 팔고 나는 실거주 하나로 딱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전월세가 이제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외를 보면은 주로 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도 있지만 이 기업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대규모 자산운용사 정말 막 수백 채 수천 채씩 하는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까지는 전세나 월세를 개인 대 개인으로 했는데 이런 기업형 임대 시장이 또 새롭게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그게 해외 자본이 아니더라도 네네. 한국의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기업형 임대가 아니라 다주택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세를 들어서 살아야 하는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보통은 기업형 임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게 선진국에는 많고요. 그리고 이 기업형 임대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또 이 사업주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주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스튜디오도 있고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도 있고 그리고 2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공용 공간이 있는 조금 더 뭐랄까요 공유형 숙박시설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한국은 제도적으로 기업이 한다고 해서 혜택이 있기는커녕 개인의 다주택자랑 기업에 대해서 똑같이 과세해서 방 하나를 10개짜리 건물 하나로 임대를 하려고 해도 종부세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무리 자산운용사나 디벨로퍼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재 종부세 체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형 임대주택은요. 집값 대비 월세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 마진율 자체는 막 엄청나게 노다지가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주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수요가 있는 안정적인 걸 만들면 오래 거주하니까 중간에 공실이 안 나게 잘 관리해서 또박또박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만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는 자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우량 자산으로 만드는 거지 월세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실제 재작년까지도 외국 기관들이나 연기금에서 관심을 갖던 기관들이 계산이 안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사업을 지금 한국에서 코리빙이라고 이제 작게 하는 작게 작은 방들 사업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15년 정도 사업하신 분이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청년들한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적자를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왔고 해외 사례를 보면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질 만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세만 계속하고 아무런 지원책이 없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더 사는 걸 막는 정책은 찬성해요. 그건 이미 취득세부터 올려놨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돈을 버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는 대신에 임대를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양성화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등록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채인 사람도 다주택자도 등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무를 정말 다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이 이걸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없앤다고 한 건데 없앨 게 아니라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가는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거 좀 해봤는데 투기가 더 많아지네?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 요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착공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효과가 너무 늦게 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이 신속하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빠르게 절차를 줄여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거의 1년 반 이상 37개월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시장이 조금 더 이 효과를 공급이 늘어난 효과를 좀 빠르게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까요?
저는 안 느껴져가지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번이 첫 대책이면은 오케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곰탕을 여러 번 끌려가지고 사람들은 압니다. 아, 맛없는 곰탕 또 끌렸구나. 왜? 자,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3기 신도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2025년에 입주하겠답니다. 올해가 2026년인데 네네. 어디가 입주를 했지? 윤석열 정부 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 2025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선도지구. 네.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주하는 데만 2, 3년이 걸리거든요. 네.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걸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2029년, 2030년 착공 무슨 얘기? 아, 임기 마지막에 하겠다고 하고 정권 바뀌면 또 리셋하고 다시 하겠구나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공급도 돈으로 합니다.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왜? 주민들은요 5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안 묶였으면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 하는 땅인데 묶여 있으니까 500만 원밖에 안 해요. 10분의 1 토막이 난 땅을 몇십 년째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에 조금 더 줘서 보상을 하겠답니다. 안 하죠. 대형 로펌부터 찾아갑니다. 머리띠 둘러매고 플랜카드 붙이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례가 있어요. 그 의왕에 가면 백운 호수가 있거든요. 네네. 드라이브도 하고 커피숍도 맛있고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그 오른편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겨울물도 흐르고 숲도 있고 맛있는 막국수 집도 있고 어느 날 개발이 되더라고. 싹 밀어버리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 나갈 리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갔냐라고 하니까 시세의 2배를 줬답니다. 야. 짐 싸서 바로 이삿짐 불러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좁게 감정 가격 최대한 있는 거 그냥 끌어서 뺏으려고 하는데 이번 대책 내용이 61페이지에 금융 대책까지 하게 되면 한 8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저는 뭘 찾아봤냐면 그래 돈 어디 있어? 돈 쓰는 게 어디 있어? 한 줄도 못 찾았습니다. 돈 쓴다는 얘기 없이 공급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죠. 우리 초과 세수가 좀 많네. 내년까지 뭐 120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중에 한 30조, 40조를 주택 공급에 쓸게. GTX 조기 개통하는 데 쓰고 저렴한 분양 물량들 공급하고 토지 보상할게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소장님, 제가 뭐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하겠다. 이 정도로는 좀 공급 부족 해소에 좀 뭐가 좀 없을까요? 작년에 9월 7일에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 네. 135만 호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예요. 9만이요? 예. 그럼 분당 신도시 14개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착공하겠답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하죠. 네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 다 합치면 17만 5천 호 정도 돼요. 이 5개가 17만 5천 호인데 135만 호를 한다고? 근데 이번에 또 3개 구역을 더 하겠답니다. 뭐 2만 3천 호니까 2만 7천 호를. 진짜? 그럼 염창공원 생각해 보죠. 서울에서는 염창공원 하나인데 이게 1000세대입니다. 네. 1000세대를 짓겠대요. 그래. 한강 표현에 좋겠다. 여기 나오면 무주택자들 많이 청약을 하겠네? 국가 땅이 아니에요. 여기도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 보상해 줄 거야? 역시 돈 내기가 들어가고요. 가장 많은 물량이 남양주 덕소예요. 남양주는 지금 왕숙 신도시만 해도 6만 8천 호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공급 과잉인데 또 공급을 하겠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덕소? 거기 뭐가 있지? 경의중앙선이 하나 지나다니는데 그거 차 한 대 놓치면은요 30분 기다려야 돼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GTX를 먼저 조기 개통을 할게. 돈 얼마 써서 토지 보상 어떻게 할게. 분양가를 얼마 할게.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체감이 되는 거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번 공급 대책에 이런 거 빼고 2030년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이 부족해 그러면 한 장이 있긴 해요. 뭐냐면 올 하반기에 3기, 2기 신도시 분양 18,000호. 내년에 27,000호 분양할게. 분양은 바로 청약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 내용은 61페이지 중에 어디 하나 쑥 들어가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보니까 얼마에 분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급은 그거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거와 열매를 따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부라도 마찬가지인데 내 나무를 심고 내 열매를 따고 싶나 봐요. 근데 5년 내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 신규 발굴은 차차기 정부에서 열매를 따는 거고요. 나의 열매를 따서 포장하는 건 전 정부, 전 정부에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안 된 거와 윤석열 정부 때 발굴했던 서리풀 지구를 빨리 해서 열매를 따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빠져버리고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10년 후에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10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상황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대표님, 이 공급이 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지금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 대출도 풀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 부동산 가격 이 CSA라 그러죠. 이 사람들의 심리 뉴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서울 쪽은 130을 넘어가던데 그럼 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생각보다 늦게 되고 전월세는 줄고 이제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이 좀 꿈틀꿈틀하는 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하나라도 사야 되나 이런 조급증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매수 수요 전환이 어디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전세 살던 사람이 매매를 많이 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렇죠? 희한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전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군단으로 오지 않겠죠. 네네. 하지만 과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한 집에 하나씩은 서울의 아파트를 아껴서 가져가려고 하는 보유 심리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심리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11, 12년도에 애널리스트 할 때요. 네. 건설 애널리스트 하면서 주택시장 얘기하면 세미나를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네. 누가 요새 주택을 보냐고. 그리고 대한민국 아파트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은 한 10년간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젊은 층들도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정부 정책 방향도 과도하게 가요. 근데 지금 모든 정책은 가격 갖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게 이게 미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런 정책을 펼까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이런 반문을 제기하면 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빨리 지금 사야 되는데 빨리 대출 내놔. 오늘이 대출 제일 싸. 예. 빨리 사야 돼. 이런 마음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면 영원히 못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래도 팔 법도 한 사람도 모든 재산을 지키는 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돼버린 그런 구조 같다. 부동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2010년대 초반에는 뭐 일본 따라간다 그러면서 네. 제가 그때는 또 희한하게 집이 있었거든요. 네. 절대 안 오르더라고요. 그 제가 16년인가 17년인가 언제쯤 그 집이 팔리더라고요. 아이고야. 오르기 직전에 파셨네요. 야, 잠깐 요만큼 올랐을 때 파신. 이야. 제가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네. 저는 주식만 사면은 자꾸 이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날 알때 기억나는 게 집을 내놨는데 한동안 거의 뭐 1년에 집 보러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세 팀이 보러 온다는 거예요. 세 팀이. 그러면 매물을 회수해야죠. 감사했죠, 저는. 아. 이게 지금 1,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팔리는 건데.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가격의 등락이 있지만 네네.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난 수년 동안 정부 정책이 자꾸 고가주택을 누르는 정책으로 가면서 고가주택의 희소성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아. 원래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맞아요. 아 이게 강남 서초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며 아. 원래는 마포 정도면 큰 차이가 안 났던 가격대가 이제는 점점 괴리를 벌리게 된 거죠. 이게 오히려 희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 공급을 지금 못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지도를 다시 놓고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들이 전체 서울 면적에서 3분의 2쯤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정한 기준이잖아요. 네. 여기는 용적률을 제한을 둔 거거든요. 150%, 네, 네, 200%. 맞습니다. 요거를 올려주면 사실 얼마든지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딘가가 투기가 생길 것 같고 네,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공급은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엄한 별로 있지도 않은 유유부지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파트를 어디다 지었느냐? 농지에다 지었고 그 농지 값이 올랐어요. 누군가는 부자가 됐죠. 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개발 행위에 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정부 돈으로만 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일정 부분 번 거에 대해서 합리적 과세를 해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공급은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전체 국토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부지, 공원 이렇게 이제 작은 영역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 보통은 해외 사례를 보면 다양한 주거를 공급할 때 오피스랑 같이 복합 개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네. 섞여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업무지구라고 해서 오피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국민이 아파트만 바라보니까 안 보고 있는 데서는 규제 완화가 쉬운데 모두가 바라보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요 시도의 반의 반만 해도 서울에 땅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거다. 용적률을 좀 늘려주는 네, 뭐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 거죠. 네. 근데 대표님 약간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딘가는 투기가 예, 생길 거다. 제가 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요. 아, 저 여자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네네. 다주택자로 저를 오인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채, 제가 거주하는 게 한 채뿐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재건축과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코미디이고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초가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걸 그대로 건들지 않았더라면 아파트가 못 생겼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저층 주거 지역을 고층으로 바꿀 만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개발 이익만 안 된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멸시를 걱정하지만 사람들한테 어떤 걸 줘야 되냐면 땅이 없다라는 착각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때부터는 다시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일본 보면 다 재건축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집에 다 누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날도 빈집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런 날이 10년 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도쿄에 딱 한 번 EBS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도쿄 한가운데 빈집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 한가운데에도요? 예, 빈집이 있죠,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물론 있습니다. 좋은 주거 지역들도 있는데 김일매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하니까 내 집을 팔고 다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안 팔고 똘똘한 채를 쥐고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은 불안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사야 되고 정부도 불안하니까 뭐라도 공급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다주택을 규제해야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온 사회가 서울 수도권은 지금 불안의 사회거든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얘기가 뭐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에 비싼 집도 비싸겠죠. 몇백억 몇천억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 집은 비싸. 너무 이상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서울은 일극체제. 일본만 하더라도 대도시들이 많잖아요. 네네. 우리도 부산, 뭐 대구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사람들 수요가 분산이 되는데 서울은 수요만 하더라도요. 결혼을 5만 상회하고요. 1년에. 이혼을 만상합니다. 이혼도 이제 가구수 분화예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가 3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0만 정도가 그냥 막 늘어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막 경기도로도 번져나가고 아무리 공급해도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지금 입주 물량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서울은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라도 막으려면 저는 선안권 반도체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질 일자리 많이 해주고 좋은 대학교. 왜? 지방의 학생들이 2번 올라오잖아요. 20살 때 대학교에서 때문에 25살 취직하려고. 이 수요들만 줄어들어도 1년에 3만이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요가 3만이 줄어들면 공급이 3만 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방 활성화 정책도 해야 되고 뭐 공급은 당연히 꾸준히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열매도 따고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사실 이 불안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차분하게 정부부터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 특히 뭐 강남 이쪽 아파트는 불패다. 이제 앞으로도 왠지 느낌만 보면 막 5년, 10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뭐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뭐 또 조정이 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동산의 변화를 보려면은 좀 변곡점 아니면 변화가 왔을 때 뭐를 좀 먼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네.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또 가격이 폭등하면 모든 자산은 폭등한 만큼 또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오히려 정책의 역설일까, 부동산 정책의 역설로, 규제의 역설로 오히려 서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까지는 경기가 좋겠죠. 반도체 특수로. 우린 네.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수 경기도 봐야 되고 수출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도 조금 조급한 마음을 좀 누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정책이 너무 어려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럴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민간은 시장 경제로 돌아갈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급을 많이 하게 해줘야 그래야 재고가 늘어나고 내려갈 때는 또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다. 왜냐하면 많이 지으니까요. 이런 사이클을 다시 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미분양이 수도권에 17만 호였나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영향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가격이 내려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요거를 오히려 열어주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부동산 PF하고 비슷하네요. 한창 좋을 때 여러 것들이 너무 많이 져서 나중에 오히려 부동산 PF들이 이제 가격 하락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부동산이 좋을 때 좀 열어주면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시장 발견 기능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렇게 들리네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무리니까 뭐 필요한 분들은 또 내 집 마련해야 되겠죠. 전월세가 불안해야 되는데 집값이 불패? 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당장만 생각하게 되면 뭐 정책이나 수요와 공급이나 생각하면 서울 집값이 수요가 많은데 쉽게 떨어질까라고 하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게 되면 단기 급락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출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집값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감당이 안 된다?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레버리지 많이 일으킨 분들이 못 버티잖아요. 저는 레버리지 안 해서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든 집이든 일단은 버텨야 된다. 적어도 집은 10년 보유 전략. 이제 정부가 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10년 거주하는 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지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다? 대출도 안 나오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계속 새롭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그때마다 각양각색으로 반응하고 있죠. 정말 봐야 할 것은 그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긴 흐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사이트 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인만 소장님과 김열매 대표님에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